자, 여러분이 부동산 개발에서 우리가 민간 개발 방식이 또 원래 또 중요합니다. 자, 우리 개발의 두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늘 얘기했듯이 월포드 견해에서 한 문제 출제 예상이 되고 이제 또 여기서 출제를 하는데, 자, 우선은 민간 개발 방식에서 거기 보면 자력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체 개발 사업 또는 자체 개발 방식이라고 하죠. 자, 자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 개발에 필요한 자금도 조달하고 또 개발사 본인이 직접 시행을 하고 그에 따른 이익도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는 자체 개발 방식. 그럼 본인이 직접 개발하면 개발 사업의 규모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은 경우죠. 자체 개발 방식 또는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해요. 자체 개발 사업, 자체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규모가 작을 때 이용을 많이 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요, 자금 조달에 따른 위험 부담이 높을 수도 있고 또 개발 사업에 대한 우리가 위기 관리 능력도 요구되어지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 사업의 이익이 모두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장점도 있고, 그렇죠? 장점. 또 개발 사업 시행의 주체이기 때문에 사업의 뭐도 빨라요? 속도도 빠르다. 뭐 이런 건 장점입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 지주 공동 사업이죠. 이거는 이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또는 미래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이걸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지주 공동 사업입니다. 자, 여기에는 또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자, 이 네 가지 중에 우선 시험 문제에 우리가 많이 나오는 방식이 거기에 공사비를 말 그대로 해석합니다. 공사비를 뭘로 지급한다? 대물. 대물 뭐죠? 건축 면적이거든요. 그럼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일부를 공사비 대물의 형태로 변제하는 방식이에요. 공사비 대물 변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을 시험 문제는요 이 용어로 출제를 많이 안 해요. 그럼 출제되는 용어는 이 용어가 아니라 뭘로 많이 출제하면 이걸로 출제 많이 해요. 등가 교환 방식. 이 용어로 출제를 많이 한다. 등가 교환 방식.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등가 교환 방식이 어딘가 나오긴 나오는데, 어디 나오는 406페이지가 나오나? 406페이지 위에서 박스 안에 위에 보시면은 등가 교환 방식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뭐를 제공한다? 땅. 토지 소유자는 땅, 토지를 제공하죠. 네? 토지를 제공하는데 사업비는 누가 조달? 사업비는 토지 소유자가 조달을 하는데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 공사비가 없는 거야. 건축 자금. 그래서 그 공사비를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공사비인 뭐를? 건축 자금을 우리 개발업자로부터 조달해요. 자, 개발업자로부터 공사비, 건축 자금을 조달해서 공동으로 개발합니다. 이제 공동. 자, 그러면은 토지인데 준공된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죠. 그러면 준공된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일부를 변제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떻게 토지 소유자는 토지 가격이 있을 거고, 또 개발업자는 공사비죠. 개발업자는 공사비, 건축 자금 비율에 기초해서 면적을 어떻게 돼? 지분이 형식으로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지분 형태죠. 지분 뭐 그 기여도에 따라, 예? 기여도.
어떤 기여도 토지 가격, 공사비 그 기여도에 따라 지분의 형식으로 면적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수료, 지분의 형식으로 나누어 갔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럼 토지 소유 주체는 누굴까요? 토지 소유 주체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 주체는 토지 소유자. 그럼 개발 사업 시행의 주체도 누구? 토지 소유자입니다. 개발 사업. 우리 공사할 때 보면 그 사업 시행자 뭐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사업 시행의 주체도 토지 소유자. 이익은 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한 이익은 공동사업이니까 토지 소유자와 누구에게? 개발업자에게 상호 배분돼요. 지분에 따라 이제 달라지지만 상호 배분됩니다. 자, 그 내용이 공사비 대물 변제형입니다. 자, 그리고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인데 이 말 그대로 어떻게 돼요? 뭐 우리 건물 분양하면 분양 대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분양 대금의 일부를 뭘로? 공사비로 지급하겠다. 그게 두 번째고, 또 투자자 모집형. 인데, 투자자 모집형, 우리 조합 아파트 개발 사업에 많이 활용하는데, 예? 뭐죠? 투자자가 자금을 조달합니다. 예? 그래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사업 시행의 주체는 누구다? 사업 시행자가 되겠죠. 토지 소유 주체나 사업 시행의 주체는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자금 조달은 누구로부터?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투자자로부터 조달했기 때문에 또 지분에 따라 또 우리는 지분을 뭐 주든지 아니면은 그에 따른 배당을 또 해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자, 관련해서 시험 문제는 또 네 번째가 많이 나옵니다. 사업 위탁형이라고 하죠.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개발사업 시행을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개발업자는 그 시행을 대행하는 것에 대한 뭐를? 수수료를 우리 취하는 형태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또 요걸 많이 출제를 합니다. 사업 위탁형 또는 이것을 사업 수탁 방식. 시험 문제에 또 많이 출제를 하는 용어. 사업 위탁형. 말 위탁한다는 얘기죠. 위탁. 근데 문제는 토지 소유 주체는 누구냐면은 토지 소유자.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주체도 누구?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의 주선에서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해요. 자, 여기서 주의할 할 것은 토지 소유 주체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 개발 사업은 누구의 명의? 토지 소유자의 명의. 지분은 여러분 개발업자는 개발사업 시행을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뭐를?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개발 지분은 100% 누구에게? 100%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개발 지분은 100%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자, 그런데 여기는 개발 사업 시행의 주체는 누구다? 개발업자. 개발업자가 개발 사업을 기획을 하고 설계하고 착공해서 완공 후 분양 임대에 이르는 모든 것을 누가 담당한다? 개발업자가 담당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업 시행의 주체는 누구다? 개발업자다. 토지 소유자 아닙니다. 사업 시행의 주체는 개발업자다.
토지 소유자가 아니다. 자, 그리고 요거 시험에 우선 많이 나오고요. 또 요것과 또 비교해서 많이 나온 게 토지 신탁. 요걸 많이 나거든요. 사업 위탁형 토지 신탁 비교해서도 시험에 많이 납니다. 자, 2년 전에는 신탁에서 출제 2문제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올해도 좀 중요합니다. 토지 신탁 방식. 또 여러분이 사업 위탁형 요거 상당히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잖아요. 자, 토지 신탁 원래 또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신탁 개발 방식을 의미한데, 자, 여러분이 거기에 40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인데, 토지 소유자를 위탁자라고 해요. 위탁자. 위탁하는 사람. 그리고 신탁회사는 뭐 수탁자. 신탁회사는 신탁을 받는 뭐죠? 수탁자. 근데 문제는요, 요거 수탁자, 요거 위탁자, 요거 좀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토지를 어떻게 돼? 소유자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개발의 사업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수익은 얻고 싶고, 그럴 때 맡기면 돼요. 뭐를 하면 돼? 신탁을 하면 되지. 20년, 30년 약정을 맺어서 신탁 계약 약정을 통해서 신탁을 하면 뭐가 나오죠? 수익 증권을 발행해서 우리 지급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때 주의를 해야 돼. 여기서 또 정답 지문을 2년 전에 또 물었어. 정답 지문. 형식상 법률적으로 여러분, 토지 소유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신탁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가지면 안 돼. 형식상 법률적으로 소유권 누구 앞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을 해야 돼. 이 지문을 또 정답 지문 많이 묻는다. 포인트. 2년 전에도 정답에서 소유권은 이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토지는 누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 토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토지 소유 주체는 누구? 수탁자인 신탁회사. 그렇기 때문에 개발사업은 누구의 명의로? 신탁회사, 개발업자, 신탁회사, 개발업자죠. 자, 개발업자인 신탁회사의 뭘로? 명의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명의가 아니다.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자금도 어떻게 돼요? 신탁회사가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외부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서 조달해. 자금 조달의 주체도 누구? 신탁회사. 그리고 개발사업의 시행의 주체도 누구? 신탁회사. 그러면 수익증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수익증권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누구? 토지 소유자겠지. 예? 예? 그래서 토지 소유자, 또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지정한 사람, 뭐 수익자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요 소유자에게 이익이 귀속이 돼요. 신탁회사는 신탁계약 설정에 따라서 뭐를?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 그리고 신탁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약정된 신탁 기간이 끝나면 토지와 건물은 모두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이 됩니다. 하여튼 시험에 신탁 요거와 사업 위탁형 자주 출제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 방식 402페이지 보시면은, 자, 대규모 개발 사업 등에 있어서 우리는 자금 조달하겠죠. 자금 조달이라든지 상호 기술 보완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리는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인데, 장점은 뭐죠? 개발 사업에 안정성이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은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다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이 회사 간의 이해 조정으로 인해서 개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한 단점도 있지만은 또 책임 회피 형상도 나타날 수 있는 단점도 있어요. 자, 컨소시엄 구성 방식. 자, 지금 올해에서 요 잘 확인을 좀 해두시고 작년 시험은 뭐를 출제했냐 하면요, 여러분이 거기에 400 우리가 6페이지 밑에 박스에 보시면 민간 우리 지금 개발 방식에 있어서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이 있죠. 이 내용을 여러분 작년에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민간 개발 사업을 하는데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지문을 여기서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뽑고 또 여기서도 지문을 뽑아올 수 있어. 지문을. 자, 그런 형태로 22회 시험에도 한번 그렇게 냈어요. 뽑아와서. 근데 여러분이 시험 문제 거기 보면은 다 뭘로 시작하는 거야? B. 그러니까 자금은 민간 자금을 조달합니다. 자, 국가가 돈이 없다. 민간 자금을 조달해서 착공을 해서 준공할 때까지가 빌드, B 앞에 다 B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 그 중에서 O 하면 뭐죠? 아프레이트는요, 시설관리 운영권이라고 해요. 시설관리 운영권을 이제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다가, 예? 약정기간 있잖아요. 협정에 의해서 약정기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트랜스퍼, 이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순서대로 그 문제 볼 때 순서대로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요 두 개가 좀 자주 나오는데 B, T 둘 다 T로 가는데 하나는 뭐다? O. 작년에 출제 뭐 요거 했죠? 작년에 L. 작년 시험 BTL 나왔어요. 자, BTO 하면은 준공해서요. 준공해서 뭐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에 귀속해. 이전시켜서 귀속시키고 어떻게 돼? 약정기간 동안 민간이 뭐 한다? 시설관리 운영권을 가지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순서대로 갑니다. 요거는 뭐죠? 이전은 했는데, 소유권은 이전했는데 누가 그 시설을 리스, 임차를 받아. 그 시설을 리스, 임차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우리 수수료를 회수를 합니다.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거죠. 리스 사용료를 가지고. 자, 여러분 여기는 뭐를 하냐 하면요. 군인 아파트, BTA 같은 경우는 군인 아파트, 학교 건물 있죠. 학교 건물, 군인 아파트, 뭐 체육관 이런 것은 BTL을 이용하고, 그리고 위에 BTO는요. 우리 도로, 철도 뭐 이런 거, 도로, 철도, 뭐 교량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BTO를 이용해요. 사회간접자본시설. 요 두 개가, 근데 작년에 BTL 냈거든요. BTL. 그래서 요 두 개, BTO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출제를 많이 하고요. 만약에 시험에 내면 요 네 개를 다 물을 수 있어. 네 개를 어떻게 돼요? 설명하죠. 보기,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서 요 설명 네 개를 해놓고 요 맞는 연결, 기역에 뭐, 니은 뭐, 디귿 뭐, 리을 뭐 이런 형태로 네 개를 다 물을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 자, 우선은 BOO로 갑니다. 거기 O는 뭐죠? 소유권. 오유는 소유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설의 준공과 함께 누가? 사업 시행자, 민간이겠죠? 이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과 뭐를 다 가지고 있다? 운영권. 자, 여러분 O는 소유권이고요. 아프라이트는 운영권, 시설관리 운영권. 그래서 여러분 영어 알면 쉬워요. 그냥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순서대로.
자, 이런 건 점수를 주려고 내는 문제들이니까 여기서는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 정책에서 많이 나오는 게 개발권 이전 제도, 양도 제도, 요 개념을 많이 묻죠. 우리 정책 이론에서. 그래서 개발권은 거기 보니까 디벨로프먼트 라이츠를 개발권, 이전한 것은 트랜스퍼 해서 TDR, 약어로 개발권, 우리가 양도 제도 또는 이전 제도라고 하죠. 개발권 양도 제도, 이전 제도를 TDR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주의할 건요. 우리나라에서는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어요.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것도 3번 출제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 지문이 3번. 19회 시험, 20회 시험, 22회 3번 출제된 지문이야. 그 지문만. 개념은 많이 내죠. 개념. 자, 개념 보시면은, 자, 여러분 우리가 지역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토지 이용 규제가 가장 심한 지역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린 벨트, 개발 제한 구역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만약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그린 벨트 적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 토지 이용 규제가 심한 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보전하는 규제 지역을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면 이 보전 지역은 말 그대로 보전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다? 보전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을 못 해요. 그래서 여기는 토지 소유자, 보전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 제한에 따르는 우발적인 뭐를? 손실을 안게 된다. 개발 제한.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안게 돼요. 그런데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로 인한 뭐를? 이익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또 우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양 지역에 토지 소유자가 뭐서 한쪽은 이익 얻고 한쪽은 손해를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양 지역에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가 TDR. 어떻게 완화시키냐 이렇게 되죠. 우리는 권리의 묶음 중에서 개발권을 분리시켜야 되겠다. 소유권으로부터.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자. 분리. 예? 그런데 문제는 분리시켰는데 개발권은 필요가 없잖아요. 개발 못하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돈 받고 팔자 이거지. 누구를 매매가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겠지. 시장을 통해서 이 개발권을 개발 가능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 여러분 개발 가능한 지역에 법적으로 정해놓은 용적률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허용되는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뭐한다? 매각, 양도함으로써 개발을 더 허용해준다. 개발권 사오는 만큼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허용되는 용적률 이상 더 개발을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우발적 손실은 어떻게 돼요? 요 매각해서 돈 들어오잖아. 그래서 보전받는다. 보전받는 제도. 이게 TDR입니다. 개념을 하여튼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땅 가격이 비싸야 돼. 그래야 개발권을 많이 사서 건물을 고층화시키지. 이 지역의 토지 가격은 많이 비싸면서 계속 오르고 있어야 되고, 또 이 지역에 있어서 규제가 상당히 강화가 돼 있어야 돼. 즉 용적률이 낮아야 돼. 용적률. 그래야 개발권을 많이 사고 있겠지. 그래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용적률이 낮을수록 어떻게 돼? 즉 개발에 따른 밀도 규제가 강화될수록
TDR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제도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땅 가격이 비싼 곳이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미국 뉴욕이잖아요. 미국 뉴욕에서 우리 처음으로 1973년도에 시행됐던 제도.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시행되고 있지 않다. 뭐 이걸 하려면 평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아직 우리나라는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개념 정도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 이제 넘어가서 관리 한 문제 또 출제를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409페이지 오시면은 부동산 관리인데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나서 부동산을 개량하기 위한 우리가 행위가 바로 뭐가 된다?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하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운용에 관한 일체 모든 행위를 부동산 관리라고 한다는 내용이고 410페이지 보시면은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이 요즘에 보시면요. 우리 건축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건물이 점점 뭐가 돼? 고층화돼요. 그럼 고층화된 건물에 있어서 또 뭐가 발생해요? 전문업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죠?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대량의 임차인이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재 소유자의 요구가 증대됨으로써 또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나요. 전문가가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우리가 땅 가격이 계속적으로 도심에 올수록 비싸져요. 그러면은 이 단독주택들이 점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대한 또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나요. 도시화가 계속 진전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자, 여러분 요즘 뉴스 보니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예요? 공인중개사 이제 하면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인구 우리나라 5,100만 명 정도 돼. 약간 넘었는데 5,100만 명입니다. 자, 5,1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5,100만 명에 2,300만 명이 어디 살고 있냐? 서울, 경기도에 살아요. 서울, 경기도에. 이 수도권에 여기다가 인천까지 딱 들어갔다. 그러면은 얼마? 우리나라 인구의 50% 넘어가는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는 거야. 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왜 나타나요, 이게? 왜 지방에 살고 이쪽으로 몰려요? 지방에서 더 싸고 할 텐데. 예? 그래서 뭐가 잘못되긴 잘못됐어요. 예?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 예? 우리나라 대학교, 예? 유명 명문 고등학교 전부 지방으로 이전시켜버려야 돼. 그러면 따라가. 우리는 교육. 옛날에 여러분이 서울 강북에 있던 학교 강남 그 개발하면서 강남 쪽 다 옮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따라 강남으로 간 거지, 부모들도. 다 지방 보내버렸는데, 대학교를. 서울에 있는 대학 전부 다 지방 가면 어떻게 따라가지? 부모 따라가야지. 학생 따라가고 다. 병원도 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요. 우리나라가 너무 수도권에 가는데 이게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뭐죠? 공장이 있죠. 수도권의 인재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좋은 양질의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공장이 굴뚝 있는 공장이 아닌 뭐죠? 요즘 IT, 예? 정신요구, IT 이런 사람이 다 어떻게 돼? 대도시 부근에 있어야 돼요. 예? 접근성이 좋은.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공장들 보세요. 뭐 공장 뭐 있어요? 거의 서울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지 앞으로.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앞으로 우리 자동차가 유럽에서는 2025년부터 전기 자동차 내연기관은 못 달려. 유럽에서는 2025년부터 뭐 전기 자동차 시대입니다. 예? 그 우리나라 유럽에 수출하려면 이제 뭐를 만들어야 돼? 전기 자동차 만들지. 내연기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현대 자동차나 기아 자동차 이런 데 보면요. 지금 내연 엔진 그 사업부 쪽이잖아요. 자연 퇴직하신 분들은 안 뽑아. 왜? 노조 문제도 있지만 안 뽑아요. 요즘 생산자가 안 뽑습니다. 자동차에서. 필요가 없거든. 그 뭘로 가요, 이제?
예? 반도체 쪽으로 가잖아요. 모든 자동차에 전기 자동차가 전기 관련 시설이 70% 이상 되면요. 앞으로 뜨는 곳이 어디야? 그런 산업이 뜨겠지. 그거는 뭐 공장 굴뚝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걸 받아와서 조립만 딱 시키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돼?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지. 예? 제주도도 이제 다 뭘로 바뀐다? 예? 자동차? 전기 자동차로. 뭐 관광, 자원, 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갑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예?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래는 앞으로 사무실이 없는 시대로 가요. 사무실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어디서? 여러분이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여기가 사무실이야. 거기서 어떻게 구성하느냐. 앞으로 그런 시대로 갑니다. 달라집니다. 많이. 그래서 여러분이 휴대폰 하나로 금융기관과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을 연결하는 시스템이 앞으로는 대세다. 그럼 어디서 만나요? 커피숍. 커피숍에서 만나서 거기서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귀찮다. 그럼 또 뭐해? 전자계약해서 왔다 갔다 해서 돈도 왔다 갔다 붙이고 안 만나도 돼. 전자계약해서 신고도 누가 좀 공인중개사가 딱 신고해버리면 되는 거고. 좋은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무실 공간이 없는 시대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전략되는 거야? 임대료 이런 게 필요가 없지. 그래서 만나서 물건 보러 같이 가고 그런 시대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빨리 합격을 하십시오. 앞으로 좋은 시대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우리 직방 같은 경우는 이 오피스텔 투룸, 원룸, 오피스텔 이런 것은요, 우리나라 시장 점유 1위가 직방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수수료 안 받았는데 요즘 수수료 받죠. 그래서 수수료가 좀 가장 비싸대요, 직방이. 그래서 네이버가 죽고 직방이 떠버렸어요. 네이버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다 이제 보니까 앞으로 시대는 이제 그 스마트폰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관리 이제 보면요. 요즘에 우리 주택관리사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그래서 주택관리사 제도가 있는데, 그럼 관리를 할 때는 여러분 우리 주택관리사 제도 안에서 그 아파트 보면 전기기사분이 있죠. 그럼 그런 것은 이제 기술적 관리하는 거예요. 기술적 측면에. 기술적 측면의 관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리적, 기능적 측면에서의 하자를 어떻게 돼?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 대책을 세워주든지 아니면 하자가 발생하면은 물리적, 기능적 측면의 기술적 하자를 제거하고자 하는 관리를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 자, 기술적 관리에서 특히 토지가 시험 지문에 가끔씩 하면 얘가 나오대요. 토지는 사도, 공도가 아닌 사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 땅에 들어오지 마라. 뭐 설치해? 철조망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 소유권 경계 불분명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확인하고 표시한다든지. 또 경사진 토지는 붕괴 우려가 있으니까 그 대책으로서 배수시설이라든지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토지의 기술적 관리고 건물은 뭐 합니까? 코로나 이 시대 되니까 요즘 건물 관리 상당히 중요하대요. 매일 방역하는 것도 있대요. 건물, 백화점 매일 방역해야죠. 영화관도 마찬가지고 다중시설 이런 데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무슨 관리? 위생관리라고 해요. 위생. 청소, 아까 소독, 이런 거 다 위생관리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각종 습도, 온도, 이런 거 조절해야겠죠? 이것은 설비관리야, 설비관리. 그런 쪽은. 그 시설물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방범, 방제 등의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이건 보안관리라고 해. 건물의 현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한 보전관리 해서 4가지가 건물의 기술적 관리인데, 자, 이 건물의 기술적 관리도 있지만은 경제적 관리가 있죠. 자, 부동산 운영에 따르는 뭐죠? 부동산 운영에 따르는 수익에서 뭐를 뺀다? 비용을 뺀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관리로서 어디서 많이 나타나요? 수익 비용 나와야 되니까 이것은
특히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 있죠. 상업용, 공업용, 광업용, 임대용 이런 수익 창출하는 부동산 관리에서 중요시되는 게 경제적 관리. 그리고 법률적 관리죠. 자, 법률적 측면에서의 하자를 제거해 주기 위한 관리죠. 자, 뭐 토지 같은 거는 뭐 여러분 지목을 전에서 대로 변경한다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법률적 이용 가치를 개선한다든지 건물은 뭐가 중요해요? 임대차, 예약이나 계약상의 관리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건물은. 자, 이런 관리들이 나타나는데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무슨 측면? 이걸 복합 개념. 여러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 나오면 복합 개념입니다. 복합 개념에 의한 관리가 나타난다는 거. 자, 여기서 시험 문제는요, 가끔 기술적 관리가 좀 지문에 자주 나옵니다. 기술적 관리. 자, 기술적 관리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확인 좀 해두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 412페이지 올해 시험에 중요한 게 요거죠. 올해 시험에 좀 중요합니다. 관리, 주치에 따른 관리가 있습니다. 올해 시험에 좀 중요하다. 자, 출제할 때 됐어요. 이게 4년 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출제할 때 됐다는 거. 자, 세 가지 있어요.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가 있습니다. 자가관리를요, 자기관리 또는 자치관리, 직접관리, 직영관리라고도 해요. 자, 가장 오래된 정통적 관리 방식으로서 우리 소규모 건물이나 주택, 토지 등을 관리합니다. 자, 장점은, 시험 문제는요, 장단점에서 출제해요. 자, 여러분 시험 문제는 장점, 단점에서 정답을 묻는다. 장단점에서. 그래서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은 입주자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은 또 어떤 점이 좋아요? 우리는 지시, 지휘 통제력을 발휘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주의합니다.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 예? 예? 좋다. 이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가관리 요원의 부동산 설비의 애호정신도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거나 자가관리 요원을 두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전문성이 떨어지기가 쉽다는 단점도 있고, 또 정 때문에 임대료 경정도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인건비 부담이 불합리하게 높아질 수도 있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관리 업무에 대한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가 어떻게 돼? 나타날 수 있는 단점도 있다는 거. 근데 위탁관리는 대형 건물의 관리에 적합한데, 그래서 전문 우리가 업체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죠. 그럼 전문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물에 뭐다? 노후화를 늦출 수 있어요. 여러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물의 노후화를 늦출 수도 있는 장점이 있고요. 관리 업무의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가 방지되고, 또 관리회사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면은 비용이 뭐한다? 저렴해질 수 있는, 관리 비용이 저렴해질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관리 비용 비싼 게 아닙니다. 저렴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장점이 되겠고, 단점은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곤란하다.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고, 또 위탁 관리요원들의 부동산 설비의 애호정신도 낮고, 또 관리요원의 인사이동이 자주 발생을 하면요, 신뢰도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위탁 관리 요원들이 영리를 추구할 경우에는 부실 관리를 초래할 우려도 많아요. 예, 그런 점은 단점이 됩니다. 자, 시험 문제 정답 많이 묻는 게 혼합 관리인데, 자, 이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행되는 과도기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고, 자, 여러분 이 자가 관리 장점도 있지만 위탁 관리 편의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이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을 시키기 때문에 부분 우리가 위탁 방식인데,
관리 업무 전부를 위탁하는 게 아니라 관리 업무의 일부만 위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리상의 운영이 잘못되면은 양 방식, 자가 관리 방식과 위탁 관리 방식의 단점이 다 노출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요. 또 책임 문제가 누가 책임이냐? 책임 문제가 불분명하다는 단점. 요거 시험에 많이 정답. 책임이 명확하다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합니다. 책임 문제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다. 그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정답 지문입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자, 그 단점도 있다는 거. 자, 장단점 좀 주의해 두시고 414페이지로 가시면은 이 부동산 관리에 요것은 또 3년 전에 출제를 또 2년 전인가 출제를 했는데 시설 관리와 요걸 구별하는 거. 시설 관리, 자산 관리를 구별할 수 있는 요것인데 여러분 자산 관리를 2년 전에 출제를 했어요. 박스 주어지고 그 무슨 관리냐? 자, 시설 관리는 소극적 관리입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각종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형태의 소극적 관리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라든지 시설 관리는 소극적 관리, 자산 관리는 적극적 관리. 부동산의 소유자나 기업의 재산,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우리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 형태의 관리입니다. 자, 시설 관리하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청소 관리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관리라든지 방범 방제 등의 안전대책과 관련 보안관리라든지 또 설비관리 이런 건 다 시설관리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자산관리는 말 그대로 자산관리하는 거 뭐였어요? 언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언제 매각하는 것이 수익의 그 판단을 해야겠죠. 매입 매각 관리. 또 돈 빌려야 될 거 아니야. 프로젝트 우리가 금융, 파이낸싱 요거 관련 문제, 재개발 문제, 재건축 문제, 리모델링 문제 이런 거 투자 이런 거 있고 또 투자에 따른 뭐죠? 위험, 리스크, 위험 관리라든지 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 따르는 자산 관리 이렇게 상당히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을 주어지고 이건 어디 관리에 속하는가를 물었어요. 네? 시설 관리, 자산 관리 그 두 개만 잘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점수 주려고 되는 문제죠, 결국은. 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보시면요. 여러분 교재 416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이렇게 박스 주어지고 어느 관리냐 이런 형태로 출제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 관리 활동으로 갑니다. 416페이지에 부동산 관리 활동의 거의 대부분은 임대차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활동. 그러면 임대차 활동할 때 거기 임차인의 선정 기준이 나오거든요. 자, 주거용 부동산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뭐를? 유대성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유대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상업용 부동산은 뭐를? 예? 가능 매상고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공업용 부동산이나 업무용, 사무실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임차제의 목적에 맞는 적합성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임차인을 선정을 하면은 임차인은 권리고 임대인은 의무죠. 권리와 의무 관계를 나타내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 그때 임대료는 언제 얼마를 지급하고 옵션 사항은 뭐가 있고 뭐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명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약서를 적을 때 임대료 얼마 줄까요? 할 때 임대료 결정하는 방식이 3가지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임대료 결정 방식 보니까 우리 그로스를 뭐라고 번역하죠? 그로스를 조 아니면 총. 조 임대차 아니면 총 임대차인데 주거용 부동산에 주로 적용해요. 임차인이 총 임대료를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지불해요. 그럼 임대는 그 돈 받고 뭐 세금도 내고
보험도 내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슨 임대차? 네트. 자, 네트인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순수한 임대료만을 지불합니다. 그 외에 영업경비는 협상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1차, 2차, 3차인데 여러분 그 시설 이용할 때 편익시설을 이용하는 비용도 누가 내야 돼? 임차인이 납부해야 되겠죠. 그 비용이라든지 또 특별 부가금이라든지 세금, 이것은 1차 순임대차인데 1차에다가 1차에다가 뭐를 대준다? 우리는 1차에다가 보험료를 더해주면, 뭐 화재보험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더해주면은 2차가 되고, 여기다가 수선, 유지에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면은 3차가 돼. 그래서 공업용 부동산인 경우는 주로 뭐죠? 3차 순임대차를 의미합니다. 다 세금, 보험료, 유지, 수선비 다 들어가는 3차. 그리고 시험 문제, 우리 출제, 2년 연속 출제한 거, 계산 문제. 그러면 2년 연속 계산 문제 나온 거고, 비율 임대차. 상가, 점포 등의 매장용 부동산에 주로 적용하는데 계산 문제가 2년 연속 출제했습니다. 자, 어떻게 임차인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결정할 때는 어떻게 나온다? 기본 임대료 있죠. 여러분 총 수입의 얼마까지는 난 임대료 얼마 주겠다. 예? 근데 그 총수입 얼마 넘어가면 나는 거기에 몇 프로 더 주겠다. 뭐 그런 게 있잖아. 그걸 뭐죠? 추가 임대료. 그래서 요 계산하는 내용이 여러분이 2년 연속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료 수집을 해서 이제 부동산 유지 활동으로 가는데 세 가지 있죠. 청소, 소독하는 일상적으로 행하는 유지 활동도 있지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수립된 유지 계획에 따라 행해지는 사전적 유지 활동을 예방적 유지 활동이라고 합니다. 예방적 유지 활동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한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는 유지 활동을 사후적 또는 대응적 유지 활동이라고 하죠.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적 유지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보험도 가입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건물 하면 여러분 화재 보험료들 생각하는 거죠. 손해보험 중에서. 자, 그리고 외국에 같으면은요, 지진 많이 발생하는 국가는 건물 파괴에 따라서 또 수선 비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임차인이 어떻게 돼요? 또 임대료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험에 외국에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죠. 예? 그런 것은. 자, 그 내용을 한번 간단히 보고요. 여기서는 우리 뭐가 중요하다 지금 2년 연속 나온 게 비율 임대차. 예? 그래서 비율 임대차가 시험 문제 최근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 자, 건물의 내용 연수는 이것은 뒤에 가서 평가 이런 거 하면 또 배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내용 연수는 수명입니다. 자, 내용 연수는 수명. 그럼 건물의 내용 연수하면 건물의 수명. 건물의 수명 몇 년? 이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요즘 아파트 입주하면 수명 몇 년?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 30년, 40년. 요즘 좋아졌어요, 기술. 관도, 요즘 아파트 30년 전에 논문 안 나와요. 예? 예? 논문 안 나오잖아요. 예? 관이, 예? 요즘은, 예? 쇠로 된 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음마 아파트는 논문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거기서 샤워할 수 있어요? 온몸에 피부병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는 앞에, 예? 사우나가 진짜 잘 돼요. 집에서 목욕 못해요. 샤워 못해요. 논물인데. 큰일 나지. 예? 그래서 거기서 물도 못 먹어. 논물인데 어떻게 먹어? 죽으려고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그건 다 생수예요. 그런데 가격은 왜 비쌀까요? 가격은 24억 하대요. 비싼 이유가 거기는 재건축, 뭐 하여튼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뉴스하면 툭하면 음마하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볼 때
이 건물의 수명인데 최근에는 예? 외국에서 조사한 결과 최근에 아파트는 70년 정도까지는 무난하대요. 수명. 그래서 괜찮죠. 70년 정도면. 그래서 요즘 분양받는 아파트는 그만큼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건물의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공을 했어요. 건물을 준공을 했는데 언제까지 갈 거냐 수명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에 따라 소모되고 예? 훼손도 되고 예? 비바람 작용해서 뭐 한다? 우리는 노후화도 되고 이렇게 해서 건물이 쓸모없을 때까지 사용 가능한 기간을 물리적 내용연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기간.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관리했을 경우에 물리적으로 건물이 존속이 가능한 기간. 그런데 경제적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보다 짧아. 특히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활용하는데 그래서 경제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리라고 예상 가능한 기간.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경제적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보다 그 기간이 뭐다? 짧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특히 주거용 부동산은 물리적 내용연수까지 가야 뭐 재축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고 상업용 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를 많이 봅니다. 자, 우선 두 가지 보고 기능적 내용연수는 건물의 기능이 있겠죠. 뭐 설계, 설비 이런 걸 봤을 때 건물의 기능이 유효한 기간을 말합니다. 설계가 불량됐다든지 설비가 부족하면은 기능적으로 수명은 더 짧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적 내용연수도 상당히 건물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뒤에 가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은 뒤에 평가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건물의 생애 주기를 보면은 건물 지을 땅이 있어야 돼요. 땅에 설계해서 지어야 되니까 이걸 개발 전 단계, 전 개발 단계. 그래서 건물을 이제 지어야겠죠. 이거 신축 단계. 그럼 신축 단계에서는요, 건물 아직 사용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건물의 물리적 측면에서 유용성이 가장 높게 최고가 되는 단계가 바로 무슨 단계? 신축 단계. 이제 신축 단계를 지나면은 건물을 사용하죠. 그럼 건물의 유용성이나 가격은 점점 감퇴하기 시작하고요. 이 안정 단계가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이 되고 건물의 관리를 잘하면 안정 단계는 더 연장이 돼요. 그리고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측면에서 이게 너무 악화가 빨리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가 건물의 무슨 단계? 노후 단계, 외관이라든지 각종 설비 등이 급격히 악화된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노후 단계를 지나면 건물 설비 등이 거의 이제 쓸모가 없어진다. 이때는 다시 철거를 통해서 다시 건물을 짓는 활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는 거기 보면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요 부분을 가끔 지문상에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 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노후 단계 지나면 폐물, 완전 폐물돼서 철거하는 단계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는 한 문제 올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마케팅도 한 문제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작년 시험은 어떻게 돼? 답 5초 만에 나왔어. 5초도 안 걸릴 거예요. 상당히 쉬운 문제를 하나 작년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케팅은 전략을 출제하는데 이 내용은 잠시 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